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내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있는 정치의 신, 오늘은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래 짝꿍 김성태 의원이 있으셔야 되는데 겨울 휴가 중이라고 하셔서 뭐 곰입니까? 뭐 예. 네, 겨울 잠은 아니고 휴가를 가셔서 오늘은 혼자서 2인분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은 좀 이게 갈수록 국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실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예결위에서 일단 통과됐던 예산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건데 이건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10일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4조 1천억 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을 봤더니 이게 뭐 수사기관들 특수활동비는 다 깎고 대통령실도 깎았는데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유지를 했더라고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은 들 거는 안 깎았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정부 여당이 뭐 예산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거, 네. 뭐 그런 사례는 뭐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하는 건 사상 초유죠. 요즘 뭐 사상 초유가 하도 많아가지고 예, 매일 사상 초유인 것 같아요. 뭐가 또 사상 초유가 나올까 좀 두렵기까지 한데, 어쨌든 국회 특활비는 그게 뭐 한 10억이 조금 안 돼요. 액수가 뭐 정부 부처에 비해서는 너무 작죠. 예. 그렇지만 남의 팔을 뜯어내려면 자기 손목 정도는 잘라내야지 뭐 할 말이 있을 건데 그게 의원들 뭐 외교 활동하는 게 뭐 특활비다.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는 그 관서 유지비, 기관 운영비 뭐 그런 거라는 건데 되게 그게 이제 저 의장님하고 여야 원내대표들 원내대표 뭐 간사 이런 분들 간사는 상임위 간사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 그건 이제 의장님이 이렇게 나눠주면 네. 위원장이 자기 재량에 따라 가지고 간사한테 주는 거고요. 뭐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인데 역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영수증 다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동안에 사상 초유였다는 거는 이거 하는 게 뭔가 좀 부담스러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증액은 또 협의를 해서야 되고. 예, 정부에 있는데 그러니까 감액권만 있는 거죠. 그 감액권을 가지고 있는 힘껏 다 휘두르게 되면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거다. 네. 그래서 나라 살림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뭐냐 이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12월 31일은 넘기지 말자. 예. 예, 그게 사실상 데드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역시 사상 초유로 그냥 처리했는데 이 판이 바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재부가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린 거죠. 설마 뭐냐면 이제 예산이 막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다 될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안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올리지 않고 12월 내내 밀실 협상을 합니다. 그때 디폴트 기준값이 뭐냐?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에다가 뭘 조금 더 넣고 또 지역 예산 좀 빼고 정책 예산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해가지고 12월 크리스마스 전에는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단독 강행을 해버리니까 기준안이 뭐예요? 민주당 안입니다. 감액이 되어버린 민주당 안. 네.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하려면 정부 여당이 더 힘이 들겠죠. 옛날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판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예산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을 민주당이 이 일로 인해서 가져가게 돼버렸다. 실제로 4조 1천억 원을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깎은 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줘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그리고 예.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은 지역 예산 확보하기가 요 예산밖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행안부와 그다음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 요건데 지금 이렇게 사상 초유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요번 예산에 어쨌든 예결위 위원장도 야당이고 숫자도 훨씬 더 많고 네. 해서 쪽지도 더 많이 넣어가지고 지역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역에서 미안하지만 이번에 저 신경 쓰지 마라.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말은 4조 1천억 뭐 감액한 걸로 그냥 통과시키는 것처럼 하지만 네. 결국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12월 내내 아마 길고 지리한 싸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예산도 포함시키고 또 지역 상품권 등 정책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비비도 회복시켜주고 특활비도 조금 회복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협상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뭐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가게 생긴 모습 같고요. 근데 국회 특활비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전에 그 원내대표였던지 상임위원장이었던지 아마 운영위원장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상임위원장한테 나가는 지급되는 특활비를 좀 유용한 사건이 있어서 그때 이미 90%가 삭감됐다. 굳이 뭐 얘기를 꺼내면서 홍준표 시장까지 좀 거론을 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국회 특활비는 왜 손 안 대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9할 정도를 네. 깎았는데 이제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뭐 홍준표 시장이 그때 당시에 참 또 엄청난 아내 사랑을 또 보여주셨죠. 예.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뭐 그렇게 좀 작은 얘기보다 네. 어쨌든 왜 국회에서 이거 예산을 심의합니까? 17세기의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이래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칙이 확립이 돼가지고 의회라는 제도의 존재 의미가 가치가 사실은 이 조세 네. 혹은 과세 예산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스턴 차 사건도 일어났고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그 뭐냐면은 국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마구잡이 과세를 하고 마음대로 돈 쓰는 거를 칼같이 잡아내라라는 얘기인데 이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 날려버리고 일괄적으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여당도 사과하고 뭐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 없다. 이건 자세가 아니죠.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이 정부 여당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예산도 지금 677조 규모니까 네. 이게 허투루 정부 여당이 이 예산안을 정부 안에 가장 가깝게 확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협상력에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빌어야 되고 이거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싫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대표 없이 조세 없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이 원칙을 잘 좀 상기하셔서 이게 의원님들 그거 뭐 세비에서 객출해 가지고 예산을 짠다면은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들 세금인데요. 앵커님과 저의 세금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돈 아니라고 대표일 뿐입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기싸움하는 거 온당치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경호처 뭐 이런 세부적으로 그 대통령실 안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비서실, 국가안보실 특활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경호처 특활비는 남겨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채널A 취재진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산 소위 회의록을 좀 봤거든요. 거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요즘에 전직 대통령들이 해외를 많이 가시는데 그 경우를 경호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민주당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전직 대통령이 해외를 많이 가서 이 예산을 살려둬야 된다? 이것도 국민들이 크게 납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글쎄 뭐 전직 대통령 담당하는 경호 인력이 현직보다는 확연히 적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된 게 지금 꼬투리가 잡힌 것 같은데 어쨌든 경호처는 영수증 등 그 소명을 제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게 더 클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전 좀 그렇습니다. 너무 미세한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이번에 감액한 4조 1천억 중에는 뭐 예비비나 특활비뿐만 아니고 그
R&D 예산도 상당 부분 돼 있고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예산, 또 청년이나 또 사회적 약자 지원하는 예산도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네. 지금 이 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예비비 속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요거 지원을 일단은 법이 돼야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좀 하려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가 전력망 기반 사업 지원 이게 다시 시급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겨서 어쨌든 여야가 협의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꺼뜨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심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 이번 정부가 추진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 좀 국가를 생각해서 예산을 짜야 될 텐데 네. 그 협상 시한을 일단 벌긴 했으니까 일주일 정도의 일주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아닙니까? 더 길게 갈까요? 뭐 12월 10일이 법정 기한도 아니잖아요. 네. 그건 의장님이 그냥 얘기한 거에 그렇죠. 불과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12월 내내 할 건데 또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돈봉투 사건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 현역들은 아마 출석을 안 한 걸로 알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회기를 잡아놔야 돼요. 아,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회기가 있어야지 이게 네. 조금 피할 구석이 있는 거군요. 네, 체포영장 같은 거 예. 뭐 날라올 수도 있겠고. 네. 그럼 뭐- 방탄국회네요? 방탄하려고 열어두는 거네요? 그래서 상시국회를 하는 건데 네. 여름 휴가 앞서 한 보름 정도 빼놓고 지금 연중 국회인데 통상 12월 달에 국회를 하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건 밀고 땡기고 할 겁니다. 11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구 의원들 뭐 현수막 붙일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르신 뭐 저 식사 예산 뭐 챙겼습니다. 그건 법으로 한 거예요. 네, 네.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예. 근데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사업 음.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현수막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1년 농사인데. 네. 아무리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그런 거 없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설마 하면서 계속 이거 어떻게 되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돈봉투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 민주당에서 지난 9월에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 내용이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당 내에 뭐 전당대회라든지 당내 경선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니까 그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걸 신설해서 6개월로 하자. 이게 뭐 일반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런 선거법과 똑같이 적용을 해서 6개월의 공소시효로 두자라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돈봉투 수수 의혹이 2021년 5월이었잖아요. 이거 방탄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좀 속내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공직선거법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는 거는 우선 이 선출직은 예. 임기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기 내내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의정 활동을 한다. 이건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건 온당치 않다. 네. 두 번째, 공소시효 없으면 어떻게든 안 나가고 방탄 뒤에 숨고 또 당 동원해 가지고 공격하고 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들어서 임기를 그냥 처벌 안 받고 네. 확정 안 되고 도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네. 둔 겁니다. 근데 이 정당법은요, 당내 경선이잖아요. 이건 공직선거로 선출된 사람의 임기만큼 이게 임기가 뚜렷하지가 않죠. 언제라도 물러나라 예. 할 수도 있는 그쵸. 거고요. 또 이 당내 경선을 이렇게 빨리 해버리면 아마 경선판이 무척 혼돈스럽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뭐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있는 와중인데 더 혼탁해질 그분들도 거다. 다 면소가 저 석방이 되죠. 이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왜냐하면 네. 그 소구표가 있다고 붙이게 넣어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간통으로 구속된 사람 간통죄 없어지면서 다 나왔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걸로 유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죄가 사해지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이거야말로. 예. 네. 소급표 때문에. 물론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임을 내세워서 각종 이제 법안으로 좀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죄를 좀 없애기 위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때요? 저도 뭐 동의합니다. 예. 예. 어쨌든 절대 다수 의석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요행이 통과되면 다행이고 네. 뭐 통과 안 되면 또 거부권 했다고 또 그러겠죠. 예. 스코어 하나 더 올리는 거니까 네. 나쁠 게 없죠.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뭐 연일 벌어지고 있어서 이 헤아리기도 이게 몇 번째 사상 초유인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사 2명을 추가로 해서 4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72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텐데 일단 표결하면은 뭐 야당 의석수 워낙 많으니까 당연히 가결은 될 거잖아요. 이거 뭐 부결시킬 것 같으면 아예 보고를 안 했죠. 보고를 안 했겠죠. 근데 매번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뭐 가결이 되어 버리면 일단 헌재에서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되니까 이게 좀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뭔가 이거 고위 공무원들이 자꾸 이렇게 직이 정지되는 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정지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걸 좀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는 뭐 국회의 권한이고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그런 사안이 있어가지고 직무 수행이 어렵다라고 해서 파면을 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그 뭐 정당법 개정이라든가 또 예산안 단독 처리라든가 네. 그거하고 같은 궤죠. 어쨌든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지금 절대 다수 야당이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사건건 충돌하고 대립하는 이중 권력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행정 권력은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하고 예산 편성권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거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입법부는 그래 거부권 계속 써봐. 그리고 예산 편성권 이번에 우리가 무력화시켰다. 미국은 대통령이 예산안 거부권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거기는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고 조금 달라요. 예. 어쨌거나 그렇게 서로 사사건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정부가 무기력합니다. 거부권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뾰족하게 없잖아요. 예산안 같은 건 거부권도 없고.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 뇌리에는 아니 행정 권력 없이 국회 권력, 입법권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정부의 다리를 잡는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대권을 지게 되면 그러면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대통령 권력이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 누가 거부권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결국 소수 야당이 된 국힘은 뭐 지금보다 더 목소리가 작아질 거고 결국 민주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굴러가게 된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좋으냐?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나아질 거냐? 네. 우리 자식들한테는 더 좋은 결과가 오냐? 그걸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탄핵도. 말씀하시는 동안 문득 생각이 났는데 대선이 2년 뒤에 있잖아요. 2년 몇 개월 뒤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대선에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은 대통령과 이제 여당이 되어서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 인빈서블. 예. 그거를 또 국민들도 아직은 조금 대선이 남긴 했지만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이 되는데 일단 직무가 정지되면 업무 수행이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원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7명 감사원장 예, 포함해서 예. 7명의 감사위원으로 해서 예, 주요 감사위원회. 결정을 하는데
지금 원장이 빠지니까 뭐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3대3 구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건 뭐 그냥 감사원 내부도 반쪽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제 아마 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 3분, 뭐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 3분, 그래서 3대3 네. 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래도 우린 감사위원들 개인 양식과 그 자질을 믿어야죠. 그 언론에서 자꾸 우리 조은석 감사위원 이 뭐 민주당 성향이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되긴 했으니까 네.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글쎄, 제가 평검사 마지막에 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조은석 그 네. 같이 감사위원하고 일하셨군요. 같은 부에서 일했는데 네. 이 친구는 죄송합니다, 감사위원님. 예. 조은석 감사위원은 정치 성향이란 건 없어요. 다만 범법한 거는 두고 못 보는 아주 독종이죠. 예. 아주 독종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이 굉장히 싫어했고 네. 실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법무부나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그 해경 뭐 이런 사람들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엮지 마라. 네.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계속 압력 넣고, 또 검찰국장도 뭐 어쩌고 전화 연결하고 그래서 이걸 기소하느니 마느니 그랬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대검 형사부 소관인데 형사부장으로서 네. 이걸 업무상 과실치사로 해야 된다고 바닥바닥 우기다가 찍혔어요.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는 또 결이 다른 뭐 이런 수사 결과를 내놔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뭐 청주지검 갔다가 사법연수원 부원장. 네. 그러니까 계속 거꾸로 간 거죠. 자리가. 뭔가 근데 한직으로 계속 밀려난 겁니다. 검사로서의 뭐 인생 역정은 윤석열 대통령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예. 뭐 고검검사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어쨌든 뭐 검사장 했던 사람이니까 또 고검검사 보낼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북부에서 차장으로 있을 때 그 유명한 청목회 사건이 있습니다. 예.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라고 청목회 사건. 네. 거기서 이제 자기들 청원경찰법 그거 개정해달라고 이제 막 로비를 하고 그 정치자금 주고 막 그랬거든요. 여야 가리지 않고 그냥 싹 다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치권에 완전히 찍혔던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도 유병우 사무총장이 주심 감사위원인 자기를 제껴놓고 결제 시스템을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자기는 보지도 못한 채 이게 나갔다는 거죠. 어떻게 주심 감사위원이 오케이 안 했는데 이게 나가냐.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유병호 사무총장 지금은 감사위원인데 유병호 감사위원과의 어떤 부딪혔던 부분 이런 거는 부딪혔죠. 이제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했던 거지 국민의힘 일각에서 보듯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혔다 이건 좀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아닌 거는 아닌데 왜 이걸 아닌 건 아닌 이제 건데. 자꾸 나한테 예. 뭐 당군 일에 제일 많이 뭐 그 기록을 봤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건 주심감사위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거지. 근데 결국은 이거 가지고 뭐 수사 의뢰를 했다 그래요? 예. 감사원에서?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6명밖에 안 되는 감사위원회 들어가지고 네. 그거 앉아 있는다는 게 참 얼마나 어색할지. 근데 예전에 저는 이런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뭐 관저 이전 감사 관련해서도 조은석 위원이 감사원에서 공개를 못하겠다 회의록을 그랬더니 개인 의견서 내겠다 이렇게 조금 혼자 다른 얘기를 하셨고 예전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조은석 감사위원의 어떤 얘기를 좀 듣고는 전현희 당시 이제 권익위원장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의 뭐 변호인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전현희의 편을 든 것처럼 보이니까 전 정부 쪽이고 또 이번에는 그 회의록을 공개는 못하겠다. 그러면 또 현 정부에 유리하도록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계속 조은석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하자면은 어쨌든 야당에서
그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임명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뭐 감사원 탈취 시도다 이런 표현까지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조은석 감사위원은 또 뭐 1월 중순경에 아마 임기가 끝나니까 한 달도 제대로 못할 것 네. 같은데 한 달 정도? 예. 뭐 그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 오시는 김인혜 감사위원이 사실은 민변에 계시고 참여정부 때 비서관 하시고 또 그 문재인 김인혜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공저를 했죠. 이게 지난 정부 검찰 개혁의 시금석 네. 가이드라인이 됐다라는 예. 그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또 실제 열린민주당인가 공천받아서 출마도 하셨어요. 아, 오히려 조은석 감사위원보다는 다음에 오실 김인혜 감사위원의 성향이 조금 더 뚜렷한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또 더군다나 뭐 임기가 내년 거의 연말까지 네.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조은석 감사위원 가지고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다음 타자가 오히려 더 성향이 있다. 하도 수사를 갖다가 악랄하게 독하게 해가지고 넌 예. 제가 이제 제 후배거든요. 예. 같은 부에 있을 때 넌 좋은 석이 아니고 넌 나쁜 석이야 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이름 개그를 예. 조은석 아니고 나쁜 석이다. 예. 어쨌든 이제 잘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뭐 친분이 마침 있으셔가지고 친분이라기보다 이제 예.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한 20 몇 년 전부터 저 일을 같이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지금 뭐 감사원은 그렇고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4차장 검사의 반부패 수사 2부장까지 다 직무가 정지될 위기인데 뭐 당연히 내일이면 정지가 될 거예요. 뭐 평검사들까지 성명을 내고 이런 반발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보통 이제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입장 낼 때 내부망에 2%의 글 올리시잖아요. 이 줄줄이 이어지는 성명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저는 사실 이런 걸 기대를 했었어요. 아, 내부적으로. 지금 이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는데 네. 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그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총장은 어쨌든 검찰청사에 불러라. 뭐 포트라인은 안 세우더라도.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총장 모르는 사이에 안가로 가서 외부에서 조사를. 휴대폰도 예. 내놓고 그렇게 됐잖아요. 네. 무혐의 해주려면 청사 앞에서 포트라인을 세웠어야죠. 봐주려면 세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사 심의회까지 열었음에도 그 기소 공고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를 해버렸잖아요. 만약 그때 기소를 했다면 지금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이 동력을 잃었을 겁니다. 예. 예. 저는 그때 절차도 안 맞아 결론도 이상해 그저 설설 기는 모습.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이제 더 이상 저는 기대를 안 한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를 했다면 그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네. 자기네 검사장, 자기네 차장 탄핵된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냐. 그러면 도대체 제가 검사였으면 그때 난리를 쳤을 거예요. 도이치 때. 검사들은 그런 기계가 있었고 지사형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사형 검사 다 없어지고 지금 생계형 검사만 있는 것 같아요. 보안 내동하는. 네. 이거는 저는 뭐 잡음이라고 들립니다. 잡음이로 들린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혼자서 2인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홍천 총괄특보단장관 얘기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